오늘은 상가 임대차 중에서 권리금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상가 권리금이 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많이 되어 왔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실상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좀 어떻게든 정말 억울하신 분들, 특히 약탈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건물주들이. 그런 경우들은 정말 평생 모은 재산이고 노력한 건데 그냥 맨손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외법률사무소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2014년도에 이제 상가임대차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리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그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권리금의 기준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개정법이 시행이 됐고,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권리금이 작년 개정법 시행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 지금도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리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주장이 됐어요. 하나는 권리금을 법제화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었고요. 무슨 소리냐, 권리금을 아예 없애야 주지도 않으니까 다시 못 받을 그런 위험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동영상에서 보셨고, 또 이번 주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권리금 그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 지역 경우에 약 한 86% 정도가 권리금이 다 있고, 현재 이제 그 상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쫓겨나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권리금을 보호해달라고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법에 권리금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권리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정의 규정부터 두게 됐고요. 10조의 4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존 우리 법 체계에서 불법행위로 보아서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제 10조의 5는 이제 권리금을 적용할 수 없는 대규모 상가, 그러니까 특수한 유형의 상가 일부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10조의 7을 보시면 권리금 평가 기준의 고시,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고 임대인도 인정할 수 있게끔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고시를 하게끔, 그래서 그 고시도 이루어졌습니다. 부칙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2015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에 관해서만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되게끔 부칙을 정했습니다. 좀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제10조의 4인데요. 그 규정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임차인이 자기 이후에 이 상가를 계속 이어서 장사할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라.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통해서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마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해도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큰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중요한 또 쟁점들이 시행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몇 가지가 그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임대차 계약에 적용이 되는가. 5월 13일 기준으로 존속 중의 계약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러면 5월 13일 이전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정말 이건 임대인이 권리금을 뺏어가는 수준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 수단이 없는 것인가. 뭐 5월 12일 날 계약이 끝났을 수도 있죠.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원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1심 중앙지방법원 판례와 고등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일반 불법행위로 평가를 시도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를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권리금 포기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법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라고 하면 이게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또 쟁점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5조에 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보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맞는 판례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요. 일반적인 법률 해석에 비춰봤을 때 저런 당사자들끼리 권리금 포기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 이상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당히 실제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기존에 장사 잘 되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하루가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뭔가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걸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내가 이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라고 버틸 수 있는지. 유치권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틸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것이 실제 소송에서 주장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부정을 했고, 이건 일반적인 법리에 비춰 보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아니더라도 동시행 항변을 해서 내가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느냐, 역시 부정한 것이 모든 판례도 부정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법리에 비춰봐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론은 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해서 버틸 수는 없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지 않고 나가라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법에서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 임차인이 월세를 뭐 3기 이상 밀렸다거나 건물을 뭐 훼손시켰다거나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거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임차인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좀 그 문구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이게 법에 지금 정해져 있는 문구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건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에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일부 임대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임차인을 그냥 나가라고 쫓아내고 1년 6개월 그냥 비워놓으면 되겠네. 아니면 뭐 그냥 가정집으로 쓴다든지 뭐 아무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권리금 안 물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맞을 것 같으세요? 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유는 문구를 잘 보시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과거형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금지 의무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에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 위반이 이미 성립됐는데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행위로 인해서 의무 위반이 치부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정을 넣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부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권리금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그 자체로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규정한 규정으로 봐야 되고, 일부 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나가라고 하고 비워놓으면 된다. 이거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경우에 과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법 문구를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다른 법들도 막 인용하게끔 돼 있고, 이제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2015년 5월 13일에 존속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지, 그래서 특별히 하자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건 이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뭐 신용 불량자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노숙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월세를 내지도 못하고 보증금을 낼 능력도 없겠죠. 그런 사람을 허수아비로 데려와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하자가 없는 임차인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본인이 그 상가를 사용하는 동안에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경우, 뭐 그 기타 등등의 사유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려놨는데요. 일단 지금 뭐 문제되는 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질문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본인에 해당하는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5월 13일 이후 현재까지도 계약이 존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 예라고 누르시면 되겠죠. 아직 만료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나 건물이 국공유 재산인가. 좀 특이한 경우죠.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밑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큰 넓은 상가에 이렇게 칸막이만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메토 상가 이런 식으로 해놓은 뭐 그런 상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준대규모 점포는 그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이 밑에 쭉 회사 리스트를 2016년 기준으로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이게 법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기업 집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그 권리금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실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지, 새로운 임차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와 같은 사유라는 것은 본인이 상가를 사용하는 계약 기간 동안에 특별히 뭐 잘못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시고 대부분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경우가 없으시다면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없었다. 그 다음에 또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해당 없음이라고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그 재건축 계획을 미리 알려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계획을 알려줬거나 아니면 건물이 막 금방 쓰러지게 생겼어요. 뭐 안전 진단을 받아보니 이거 너무 위험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건물주가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낡았어. 이 땅에는 새로 멋지게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아. 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위험한 건물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그런 법령에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요. 보통은 이제 2번의 경우가 많아요. 그냥 건물주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새로 깔끔하게 짓고 싶다. 나가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어야지 불법행위가 되는 건데요. 보통 너가 데려오는 사람이랑은 난 계약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 또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월세를 많이 올려가지고 얼마 아니면 나 계약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건물을 새로 지을 거기 때문에 계약 안 할 거야.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죠. 예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가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의 상가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서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다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권리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지 제가 좀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준 계약서를 작성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하시죠. 그 다음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시죠. 그럴 경우에 그 항목하고 영수증들을 보관해 놓으시면 나중에 권리금 감정평가를 할 때 다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동안에는 매출에 관련된 자료.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눈에 볼 수 없는 그 무형의 재산은 이 상가가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의 자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리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종료 전에 새로 구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그 날짜가 찍히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그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라는 것을 임차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이거 소송하면서 그냥 너네 둘이 짜고서 계약서를 썼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놓게 되면 적어도 그 날짜 이전에 계약서가 작성됐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본인들끼리만 권리금 계약서 써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임대인이 이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내가 방해하면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알렸다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또 내용 증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금 계약서가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국토교통부에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신 분은 아까 그 테스트하는 저희 홈페이지 거기 밑에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권리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나, 내가 지급한 권리금을 다 회수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다른 사람한테 상가를 넘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만큼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겠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 금액,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상가의 권리금은 얼마다라고 평가된 금액 중에 작은 금액만큼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이때 도움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객관적인 권리금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그 권리금 분쟁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린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뭐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서류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평가를 하느냐, 계속 소송 중에도 내가 점유하면서 더 매출을 증가시켰을 경우에 그것도 반영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임대차 계약이 객관적으로 계약상 종료됐던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급적으로 감정하는 경우가 많겠죠. 감정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로 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 고시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어떤 비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가법을 원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은 5년 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 그러면 보통 그 유형자산은 5년을 기준으로 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없어진다고 보고요. 만약에 2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1,000만 원에 40%는 감가상각으로 없어졌고 나머지 600만 원이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그 유형재산의 가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용재산인데요. 노하우, 어떤 지리적인 이점,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알린 평판, 이런 것들은 수익환원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매출이 얼마가 이루어지고 순수익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기준은 보통 순수익을 기준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금액을 그 무형재산의 가치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우에 사장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요리하시고 직접 배달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사장님의 인건비는 순수익에서 빼야 되는 것인지, 원래 인건비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빼야 될 비용인데, 그러면 사장님 인건비도 빼야 되는지가 좀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사장님 인건비까지 빼버리면 뭐 순수익이 2, 300만 원밖에 안 나는 상가가 많은데 남는 게 없고, 뭐 그러면은 이 상가는 가치가 아예 없는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고 좀 애매한 그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사한 상가가 실제 그 얼마만큼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완을 해서 그 금액을 보완을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제가 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요. 실제 감정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국토교통부에서 상가 권리금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이게 앞으로 소송에서 많이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인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씨가 좀 작은데, 이쪽 두 번째가 그 서울 지역이고요. 가장 많은 종류가 이제 숙박, 음식점들이 많죠. 그 두 번째인데, 두 번째에 평균 권리금은 6,400만 원 정도고요. 중위권, 보통의 경우에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평당 제곱미터당 권리금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모든 분쟁이 그런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서로 양보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이걸 뭐 손해배상 해준다? 이런 거 도저히 뭐 듣도 보도 못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내 정말 권리금을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얼마라도 인정을 받으면 나는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주는 한 푼도 못 주겠다 해서 끝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소송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갔다 그러면 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또 팁이 있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압류는 뭔지 아시죠? 가압류는
그 소송을 통해서 확실히 누구 말이 맞는지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뭐 강제로 받아올 재산이 없잖아요. 뭐 소송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재산을 미리 묶어놓는 게 이제 가압류인데요. 그럼 이런 권리금 소송에서도 가압류가 도움이 될 것인가? 뭐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재산을 못 빼돌리게 막아놓는다는 측면에서. 근데 그거 말고도 좀 숨겨져 있는 그 효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했을 경우에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건물에 가압류가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철거를 만약에 해버렸다. 어떻게 되느냐?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주가 정말 억울하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되면은 일단 철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의 형태로는 일반적인 그 정식 재판 절차가 있고요. 또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조정은 법원의 주관 하에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서로 한번 양보해서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조정인데요. 그럼 권리금 소송에서는 소송을 하는 게 좋을지 조정 절차로 해결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뭐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조정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꺼낸 건데 일단 조정은 한 달 안에도 재판 기일이 잡힐 수가 있고요. 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고 또 권리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몇 달이 지나고요. 또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또 한두 달이 지나고요. 그래서 뭐 1년까지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금 감정하는 비용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아무리 싸도 한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보통 500만 원. 그 다음에 평수가 좀 크고 좀 복잡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또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감정평가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 내느니 서로 그만큼 양보하면 좋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개념하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실제 소송 단계로 간다면 어떤 점을 주의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